이런 느낌 정말 처음이에요. 남편과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서연은 4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로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죠. 두 사람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어울렸고 그 특별함은 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궁합의 행복이냐 의심의 갈등이냐를 고민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머그컵에서 김이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제서야 자신이 1시간 넘게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43세의 서연에게 주말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지만 요즘은 출근하는 평일보다 혼자 있는 주말이 더 힘들었죠. 남편이 떠난 지 3년.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나마 일에 묻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돌아오는 빈집, 그리고 홀로 맞는 주말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죠. 동료들은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서연은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거실 소파에서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더니 몸이 굳어 있었죠. 화장실로 향하던 중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한때 탄력 있던 피부는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이게 나라고?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은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무거웠습니다. 구청까지 지하철로 30분. 예전에는 이 시간에 남편과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메시지로 주고받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면 익숙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원 서류 처리,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 2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요즘 너무 수척해 보여요. 같은 부서 선배인 정 과장의 걱정스러운 말에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영을 만났습니다. 지영은 41세로 서연보다 2살 어렸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죠. 언제나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지영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오늘도 혼자 드시네요. 같이 먹어요. 지영이 맞은편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요. 주말에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어.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저희 러닝크루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초보자도 대환영이에요. 다들 언니 또래분들이 많아서 편하실 거예요. 달리기라니 마지막으로 뛰어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죠. 서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운동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무릎도 좀 안 좋고. 에이, 언니! 우리는 그냥 걷기부터 시작해요. 제가 보기엔 언니한테 지금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고 토요일 아침 7시에 한강공원에서 모여요. 한 번만 나와 보세요. 네. 지영의 간곡한 부탁에 서연은 대답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점심시간마다 찾아와 같은 제안을 반복했고 결국 서연은 토요일 모임에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서연은 오랜만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주말에 일찍 일어난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옷장을 뒤져 오래된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동을 하던 시절에 입었던 것이었어요.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꾹 참고 옷을 입었습니다. 한강공원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40에서 50대로 보였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죠. 지영이 서연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정말 오셨네요. 와, 운동복 입으니까 훨씬 젊어 보이세요. 지영이 서연을 이끌고 사람들 가운데로 갔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서연 언니예요.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갑작스러운 주목에 서연은 당황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죠. 깔끔한 운동복 차림에 단정한 인상,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준호라고 합니다. 45살이고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이시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뛰시면 돼요. 준호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서연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손이었죠.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혼자라서요. 이런 모임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라는 말, 그 단어가 가진 무게를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올랐지만 옆에서 같은 속도로 뛰어주는 준호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죠. 한강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생동감이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 러닝크루 모임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찍 도착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저 멀리서 준호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준호가 옆에서 함께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의 모습에 서연도 편안함을 느꼈죠. 이상하게도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이 기다려졌다는 걸 서연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달리기가 시작되자 준호는 자연스럽게 서연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은 비슷한 속도로 뛰었고 숨이 차오를 때쯤 걷기로 바꾸며 대화를 나눴죠. 서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구청에서 행정직으로 일해요. 20년째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전 5년 전에 독립해서 사무소를 차렸는데 아직도 힘들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준호는 서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가끔씩 던지는 농담에 서연은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죠. 혼자 계신다고 하셨는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죠.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사실 제 잘못이 컸죠.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소홀히 했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요. 저는 남편을 3년 전에 병으로 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조용한 공감이었죠. 운동이 끝난 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준호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바로 앞에 괜찮은 카페가 있거든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시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서연이 따뜻한 차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카모마일 티를 추천했죠. 서연 씨랑 이야기하니까 편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사람을 만났네요. 저도요. 사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친구처럼요. 친구라는 단어가 서연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아쉬움도 들었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러닝 모임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종종 만났습니다. 퇴근 후 한강을 걷기도 했고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준호는 항상 서연의 취향을 기억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좋아한다는 것,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것, 로맨틱 코미디보다는 잔잔한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어느 저녁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준호가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간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손을 잡았네요. 준호가 손을 빼려 하자 서연이 오히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좋아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생기가 돌기 시작한 자신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직장 동료들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서연 씨,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정 과장의 말에 서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딱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눈치챌 수 있었죠. 서연에게 특별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준호는 이제 누가 봐도 연인 같은 사이였지만 아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적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온 두 사람은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죠. 서연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무언가를 직감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더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는데 너무 조급하게 굴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기다렸어요. 준호의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다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준호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준호 씨가 있어서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죠. 첫 키스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준호가 당일치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바다 구경 가요. 날씨도 좋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한 두 사람은 속초까지 드라이브를 즐겼죠.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함께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맨발로 모래사장을 거닐었죠. 준호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자고 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커플 사진을 남겼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녁을 먹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남편 이후로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43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죠. 저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안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요? 서연 씨가 부담스러우면 더 기다릴게요. 준호의 배려 깊은 모습에
오히려 서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준호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준호가 먼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 말에 서연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았고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죠.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과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놀라운 걸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느낌. 남편과의 오랜 결혼 생활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교감이었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요? 준호의 속삭임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호흡, 리듬, 감정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저도요. 서연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영혼까지 연결된 것 같은 느낌. 그들은 진짜 사랑을 시작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준호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준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잤어요? 준호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죠. 함께 할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준호를 생각하며 미소를 짓곤 했죠. 동료들이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놀릴 정도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틈틈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퇴근 시간이 되면 구청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두 사람은 서연의 집이나 준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이 부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열이 39도까지 올랐죠. 준호는 자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연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오고 직접 닭죽을 끓였어요. 밤새 서연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간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준호 씨도 일 있잖아요. 쉰 목소리로 말하는 서연에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씨가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해요? 당신이 제일 중요한데. 그 진심 어린 돌봄에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파도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을 이토록 아껴준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감기가 나은 후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긴 해요. 짐도 여기저기 나눠져 있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생활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 동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함께 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말이기도 했죠. 이미 두 사람은 거의 매일을 함께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정식으로 함께 산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동안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43세에 새로운 동거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주변의 시선도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또 다시 상처받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과 안정감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놀라운 속궁합은 서연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맞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으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주말에 다시 만난 자리에서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결정했어요. 같이 살아요. 준호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준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연의 짐을 정리하고 옮기는 걸 도왔죠. 서연의 옷과 개인 물품을 위해 방 하나를 완전히 비워두었고 화장대와 옷장도 새로 들여놨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준비였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장을 보러 가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생활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서연은 아침형 인간이었고 준호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죠. 둘 다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걸 좋아했고 텔레비전보다는 책이나 음악을 즐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러닝을 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준호는 서연의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챙겼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을 찾는 것까지. 서연이 퇴근하면 항상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경제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생활비는 각자의 수입에 비례해서 부담하기로 했고, 큰 지출이 있을 때는 항상 상의했어요. 서연의 공무원 월급과 준호의 사업 수입을 합치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던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죠. 그러게요. 이렇게 편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동거 한 달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출근할 때는 가벼운 입맞춤을 나눴죠. 퇴근 후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의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두 사람의 속궁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벽해졌어요. 서로의 호흡과 리듬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손짓 하나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서 정신적인 교감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죠.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한 지 2달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고 있던 중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전 아내라는 이름이 떴고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통화가 꽤 길어졌고 준호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온 준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대요. 싸움이 있었다고. 제가 급히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식 문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고 전 아내가 키우고 있었죠.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아이 일이 우선이죠. 준호는 고마운 듯 서연의 손을 잡았다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9시가 넘어서 나간 준호는 자정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걱정되어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은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들어온 준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연락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상황이 복잡해서 아들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 상대방 부모님도 만나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준호의 설명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학교 일을 처리했다는 것도 술을 마셨다는 것도 이상했죠.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전 아내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전화가 왔고 문자도 자주 왔죠. 준호는 항상 아들 문제라고 했지만 그렇게 자주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샤워를 하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죠. 오늘 시간 어때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단순히 아들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나와서 외출 준비를 하자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금방 올게요. 혹시 전 아내 만나는 거예요? 순간 준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일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준호는 또 늦게 들어왔고 서연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준호의 휴대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울리는 알람을 끄려다가 메시지 목록이 보였죠. 전 아내가 지은 누나로 저장되어 있었고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꽤 많았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서연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준호와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왜 전 아내를 누나라고 저장해놨어요?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아요? 그냥 별 의미 없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별 의미 없으면서 왜 매일같이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요? 매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의심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났고 준호는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동거 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준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신경을 못 썼네요. 앞으로는 오해 없도록 조심할게요. 서연도 화를 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첫 다툼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서연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준호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고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준호가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베란다 쪽을 주시했죠. 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고 가끔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재미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 학교 생활 얘기를 하다가 아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웃어요? 전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서연도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죠. 시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혼한 사이가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게 맞아요? 그럼 아들도 버리란 말이에요. 부모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연은 준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확신했고, 준호는 서연의 의심에 지쳐갔죠. 그날도 결국 각방을 쓰며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준호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평소와 달랐죠.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었어요? 동창 모임이 있어서. 하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나간 후 서연은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죠. 밤 10시가 넘어서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옷에서는 향수 냄새가 났죠. 여자 향수였습니다. 동창 모임이 그렇게 즐거웠나 보네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가 멈칫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서. 거짓말하지 마요. 전 아내 만났죠?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요? 그럼 그 향수 냄새는 뭐예요? 동창들이 다 여자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정직하게는 살아요. 거짓말로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었고 식사도 각자 따로 했죠.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치약 뚜껑을 안 닫았다고, 불을 끄지 않았다고, 설거지를 미뤘다고. 본질적인 문제를 피하면서 다른 것들로 감정을 쏟아냈죠. 한때 그토록 완벽했던 속궁합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서로를 원했지만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았죠. 그리고 준호는 점점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했고 서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왜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차라리 그 여자랑 살지 그래요? 또 시작이네. 하루도 그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연락을 끊으면 되잖아요. 왜 못 끊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아들 핑계 대지 마. 그냥 미련이 남은 거잖아. 미련이라니. 서연 씨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선을 안 지키는 거지.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죠. 서연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난 뭐야?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나잖아. 왜 날 이렇게 무시해? 준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죠. 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메모 한 장만 남기고 며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은 그 메모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회사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사흘 후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죠. 서연 씨, 우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직접적인 이별 통보였습니다. 서연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게 최선이에요? 우린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고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행복했잖아요. 처음 2달은.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서연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억지로 잡아둔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를 이어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준호가 짐을 싸서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죠. 빈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준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곳이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머그컵, 함께 고른 쿠션, 나란히 걸려있던 운동복. 서연은 하나씩 정리하며 지난 8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매일이 꿈 같았고 준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았죠. 밤이면 서로의 온기에 취했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호흡에 놀라곤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특별한 조화는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깊은 친밀감도 신뢰가 무너지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정리하고 싶었죠. 43세에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끌림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오래 간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러닝크루에 나가기 시작했죠. 준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응. 힘들어. 하지만 견딜만해. 이제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어느 날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서연 씨와의 시간은 제게도 소중한 기억입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마음은 정리되었다 생각했는데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마음먹었어요. 또다시 준호의 전 아내와 문제가 반복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호 씨 앞으로 연락 말아주세요. 전 이미 준호 씨를 잊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내려놓을 수 있었죠.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때때로 준호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달리던 한강변,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 첫 키스의 떨림, 그리고 둘만이 아는 은밀한 밤의 완벽한 조화까지.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자주 앉았던 그 벤치였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죠. 언니, 오늘 저녁에 소개팅 주선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위치 문자로 알려줘. 그렇게 서연은 새로운 인연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